안녕하세요. 고단했던 하루의 안식처가 되어줄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는 연구원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꽤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예, 그런 날 있지 않나요? 무언가 정신없이 태풍 몰아치듯 휘리릭 하고 지나갔는데 하루가 끝났어요. 오늘 내가 뭐 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빴던 것 같네요. 여러분의 하루는 저와 다르게 평온하셨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위로의 책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선데이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를 한 책이라고 해요. 오늘같이 바쁜 하루 고생한 나에게 위로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저의 눈에 바로 들어온 책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매트 헤이그 작가님의 위로의 책. 태어난 순간부터 나 자신을 아기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기를 보며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기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다. 세상에 나와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가치 있는 존재. 그 가치는 돈이나 외모, 정치관, 인기 같은 외적인 것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에 주어지는 고유하고 무한한 가치인 것이다. 잊어버리기 쉽긴 하지만 아기가 자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태어난 순간과 똑같이 살아있는 인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품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애쓸 필요는 없다.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억지로 자기 연민을 짜낼 필요는 없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였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래전 아버지와 프랑스 어느 숲길에서 길을 잃었다. 내가 12살, 13살쯤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휴대전화가 보편화된 시대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고성과 언덕, 숲으로 둘러싸인 시골로 휴가로 온 참이었다. 왜 그런 곳으로 휴가를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산층의 평범한 휴가였다. 이 루아르 계곡이었고 나는 아버지와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 하지만 30분 후 현실을 깨달은 아버지가 말했다. 이런,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어째선지 같은 곳만 빙글빙글 돌 뿐이었다. 아버지가 밀렵꾼 2명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그들이 알려준 길도 잘못된 길이었다. 아버지는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내게는 그 사실을 숨기려는 듯했다. 어머니는 우리 걱정에 잔뜩 겁에 질려 있을 뻔했다. 갑자기 학교에서 배운 광야에서 죽었다는 성경 속 이스라엘인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우리도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똑바로 계속 가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결국 우리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큰 길에 도착했다. 처음 출발했던 마을에서 20km나 떨어진 곳이었지만 적어도 이젠 표지판이 보였다. 나무만 그득한 숲에서 벗어났다. 나는 지금도 실제로 길을 잃었거나 마음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종종 이 방법을 떠올린다. 신경쇠약에 걸렸을 때도, 우울증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도, 두려움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없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내디뎌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가면 달리면서 빙빙 돌기만 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걸어가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관점이 세계를 만든다.
그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악파 철학자인 마르코스 아우렐리오스는 외부의 일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면 고통은 그 일 자체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관념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든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만 그 힘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슬픔이나 업무 스트레스, 건강 걱정을 손가락으로 튕겨 딱 소리를 내면서 싹 날려버리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숲 자체나 숲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이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의 관점이 당신의 세계를 만든다. 관점은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만 바뀌는 게 아니다.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기분이 들 때면 관점을 바꿔보자. 나무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열쇠를 돌린다. 아니, 시간이 열쇠를 돌린다. 시간은 변화를 뜻하니까. 변화는 삶의 본질이다. 우리가 희망을 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신경 가소성은 뇌의 구조가 경험에 따라 바뀌는 성질을 말한다. 10년 전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땐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관점은 반드시 바뀐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다른 버전의 나 자신이 된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가장 어려운 질문은 옆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 였다. 그 답은 다른 버전의 나를 위해 살아라이다. 물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앞으로의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내가 나를 용서하면 세상은 더 좋은 곳으로 변한다.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산 바라보기. 문제를 극복할 때는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된다. 산이 없는 척하면 산에 오를 수 없다. 계곡 아래에 있을 때라도 기분이 우울할 때 그 순간의 감정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실제 일어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나는 24살 때 절대로 25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갑자기 찾아온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몇 주, 몇 달도 버티지 못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 45이 되어 이 글을 쓰고 있다. 우울증은 거짓말을 한다. 우울한 감정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그 감정이 믿게 만든 것들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절대 출구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우울증이 생긴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우울증보다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건 바로 시간이다. 시간은 우울증의 거짓말을 밝힌다. 우울증이 내 머릿속에 심은 상상이 예언이 아닌 거짓임을 시간이 보여주었다. 시간이 모든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바뀌기 마련이다. 대개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될 만큼만 오래 버티면 된다. 보통 정신건강과 관련한 최고점과 최저점을 언덕과 계곡에 비유한다. 이 지형적인 운유는 꽤 그럴듯하다. 살면서 가파른 내리막길이나 힘겨운 오르막길에 놓여 있다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곡의 맨 아래에서는 가장 선명한 경치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일어서는 데 필요한 건 그저 계속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힘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이 힘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당신은 다른 감정도 느낀 적이 있고
앞으로도 다른 감정을 느낄 것이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계속 변한다. 구름은 돌처럼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경험 중 가장 나쁜 경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최악의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좋아질 일만, 더 나은 감정을 느낄 일만 남았다. 당신은 아직 여기 존재한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나쁜 경험 쓰기.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나쁜 경험을 글로 쓰면 기분이 더 나빠지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지만 내 대답은 확실히 그렇지 않다이다. 나는 이 사실을 몇 년 전에 알게 됐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많이 아프고 말도 거의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것을 글로 적었다. 어느 날은 보이지 않는 무게라고 썼다. 또 어떤 날은 머리를 쥐어 뜯어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싶다 라고 적었다. 더 암울하고 끔찍한 말도 많았다. 하지만 어둠을 적는다고 어두운 기분이 들진 않았다. 이미 어둠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글로 적으니 어둠이 안에서 환한 밖으로 나왔다. 요즘은 가끔 내가 원하는 걸 적는다. 이때 중요한 건 솔직함이다. 잔인할 정도로 굴욕적일 정도로 솔직해져야 한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나는 식스팩을 갖고 싶다 라고 쓴다고 해보자. 종이에 글로 적는 순간 자동으로 뭔가 깨달을 것이다. 식스팩이 있으면 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 갈망이 약해지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원하는 것을 적은 후 딱 한마디로 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왜? 왜 나는 식스팩을 갖고 싶지? 여기에 완전 솔직하게 답해보자. 멋져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또 묻는다. 왜? 나 자신을 위해서. 한참 동안 들여다보면 사실 완전 솔직하지 않은 답이라는 걸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다시 답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끈질긴 소크라테스처럼 또 물어본다. 왜? 사람들이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으니까. 왜? 이렇게 터널과 같은 왜를 거치고 또 거치면 마침내 깨달음의 빛에 이른다. 그 깨달음은 사실 원하는 건 식스팩이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다. 몸매하고는 상관없고 건강이나 힘, 체력과도 상관없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 식스팩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글쓰기는 보는 것과 같다. 자신의 불안감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방법이다. 이곳인가 꿈에 빛을 비춰 그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다. 밝은 진실의 빛은 모든 걱정의 웅덩이를 없앨 수 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하나, 정말 원하지도 않으면서 부러워하지 말기. 둘, 조언을 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비판에 예민해지지 말기. 셋, 막상 가면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한다릴 모임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기. 넷, 남들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기. 나와 맞는 사람들 찾기. 다섯, 나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말기. 여섯, 남들은 답을 전부 안다고 생각하지 말기. 일곱, 돈이나 성공, 명성이 모든 고통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기. 여덟, 얼굴이나 직업, 관계가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기. 아홉, 거절할 용기가 필요한 일에 무조건 예스라고 말하지 말기. 열, 이렇게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기. 숲에는 길이 있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희망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냈다. 근래 몇 년 동안은 희망에 대한 글을 많이 썼다. 그전에는 마치 애착 담요라도 되듯 희망을 꽉 움켜쥐곤 했다. 20대에는 신경쇠약에 걸렸다.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합쳐져서 인생에서 심하게 넘어져 버렸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3년을 보냈다.
그런 절망 속에서는 희망을 가꾸기가 좀처럼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든 계속 버텨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만큼의 희망을 품었다. 요즘은 누구나 더는 희망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세계적인 유행병, 잔혹한 부당함, 정치적 혼란,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남아있던 희망마저 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희망은 꽤 끈질기다. 엄청나게 힘들 때도 살아남을 수 있다. 희망은 행복이 아니다. 희망을 갖기 위해 꼭 행복할 필요는 없다. 미래는 알 수 없고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희망이다. 숲에서 갑자기 길을 잃어도 숲에는 지나갈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획과 약간의 결단력이다. 작은 계획. 호기심을 갖자. 밖으로 나가자.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자. 물을 많이 마시자. 숨을 깊게 쉬자. 행복한 마음으로 먹자. 지킬 수 있도록 일과를 여유 있게 세우자. 친절하자. 그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한계에 갇히지 말자. 실수를 용납하자. 이미 갖고 있는 걸 원하자. 삶을 가로막는 것들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자.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자. 새로운 창. 필요할 때 받지 못한 사랑을 얻으려고 평생을 바쳐봐야 소용없다. 예전 이야기는 버리고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자신을 사랑하라.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없다. 하지만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자. 이제부터 내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쓰자. 미로에서 탈출하는 방법. 미로를 한 번에 탈출하기는 쉽지 않다. 길을 잃었을 때와 같은 일을 따라가면 절대 미로를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길로 가야만 미로를 탈출할 수 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에 감사하자. 막다른 길은 미로를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몇 번 잘못된 길을 가보면 결국 어느 길이 맞는지 알 수 있다. 안다는 건 도움이 된다. 척을 알라. 중국의 고대 병법서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수세기가 지나서까지도 가슴에 와닿는 조언을 한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조언이 시대를 초월하는 이유는 단지 전쟁만에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울증, 신체적 질병, 기후변화의 본질, 사회의 부당함 같은 것을 물리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말들이다. 마주한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큰 시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마존 열대우림에 홀로 남겨졌을 때 평범한 사람이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마주한 위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율리안의 쾌프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식이 있었다. 17살이었던 1971년 크리스마스 이브, 쾌프케가 탄 비행기가 폭풍우를 만나 페루 상공에서 추락했다. 그녀는 좌석에 묶인 채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녀의 어머니를 비롯해 나머지 승객 91명은 전부 사망하고 쾌프케만 살아남았다. 그녀는 열대우림으로 추락한 비행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쾌프케는 심하게 다친 데다 큰 충격에 빠졌다. 쇄골이 부서지고 다리에 깊은 상처가 났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엄습했다. 다른 이들의 시체를 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마비됐다. 하지만 그녀는 잔해 속에서 식량을 발견하고 마을을 찾아 나섰다. 쾌프케는 열대우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동식물학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덕분이다. 추락사고 전에는 부모님과 페루 열대우림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1년 넘게 생활한 적도 있었다. 훗날 그녀는 말했다. 지식으로 무장했기에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열대우림의 자신에게 녹색 지옥이 아닐 수 있었다고.
예를 들어 그녀는 뱀이 마른 잎처럼 위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러 다양한 새소리에 대해서도 알았다. 물을 찾으려면 어떤 지형을 눈여겨봐야 하는지도 알았기에 개울을 찾을 수 있었다. 흐르는 물을 따라가면 결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나올 거란 것도 예전에 아버지가 알려주었다. 쾌프케가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라는 책에서 말하듯 그녀는 시체를 파먹는 독수리들을 지나쳐야 했고 뱀, 모기, 독거미의 위협도 끊이지 않았다. 상처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뜨거운 태양도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항상 지식의 도움을 받았다. 정글 지면의 뱀, 거미, 독을 가진 식물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물길로 이동했다. 피라니아가 얕은 물에서 헤엄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로 개울 한가운데에 머물렀다. 악어와 마주칠 위험도 있었지만 그녀는 뱀과 달리 악어는 거의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걸었고 상처로 인한 통증은 심해져만 갔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다. 기진맥진하고 정신마저 몽롱해졌다. 하지만 언젠가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그녀에게 강한 의지를 심어줬다. 그 뭔가를 이루겠다고 결심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돼. 율리안에. 정글에서 계속 길을 찾던 그녀는 결국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을 따라가자 버려진 오두막이 나왔고 밖에 휘발유 1리터가 있었다. 그녀는 감염이 심한 상처를 휘발유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휘발유로 상처를 치료했다. 11일째 되는 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해 배를 타고 문명사회로 데려다 주었다. 구조된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와 재회했다. 쾌프케의 이야기는 베르너 헤어초크 감독의 다큐멘터리 희망의 날개의 소재가 됐다. 사실 헤어초크 감독도 그 추락한 비행기를 탈 뻔한 사연이 있었다. 율리안에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해 부모님의 뒤를 이어 동식물학자가 됐다. 현재 그녀는 독일 뮌헨에 있는 바이에른 주립동물학 센터에 사서로 일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아마존 한가운데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복잡한 열대우림과 같은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그곳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무지나 부정에 가로막히지 말고 의식으로 무작한 채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고 덤불 속의 뱀을 알아차려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춰야 한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서둘러야 한다고 느낀다. 실제로 결단력 있다라는 말은 신속하다와 동의어로 사용되곤 한다. 하지만 교차로에 섰을 때는 잠시 멈춰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지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 낫다. 어차피 잘못된 방향이라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 진전이 없을 테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순간. 행복은 타인의 기대 따윈 생각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남들이 기대하는 나, 남들이 기대하는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 행복은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찾아온다. 행복은 진정한 나라는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같다. 하루 하나씩 아름다운 경험하기. 하루에 아름다운 일을 하나씩 경험하자.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다. 시 읽기, 좋아하는 노래 듣기, 친구와 함께 웃기, 해지는 하늘 바라보기, 고전 영화 보기, 레몬 케이크 한 조각 먹기 등 뭐든 좋다. 세상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라면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도 마음을 열면 감사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아픔이 지나간 자리. 우리는 힘든 시간을 이겨낸 뒤에 성장한다. 성장은 변하다. 모든 게 수월하고 원만하면 변할 이유가 없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아픔이 지나가고 남겨진 자리는 삶으로 채워진다. 수많은 우연이 만나. 나는 우리가 수많은 우연을 뚫고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했을 때 윗세대들을 떠올렸다.
1930년대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미술을 공부한 친할머니를 생각해본다. 그 할머니는 전공 과정의 일부로 1년간 비엔나에 있는 미술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1938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했고 할머니는 유대인이었다. 오스트리아 합병 이후 유대인들은 표적이 됐다. 거리에서 행진을 하고 거리의 낙서를 제거하는 작업에 동원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할머니는 오스트리아를 탈출해 프랑스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탔다. 우리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할머니는 기차역에서 나치 경비대와 시시덕거린 덕분에 기차에 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 할머니는 겨우 10대였다. 나치의 공포를 직접 경험한 할머니는 전쟁이 터졌을 때 간호사로 자원봉사를 했고 나치의 영국 공습으로 화상을 입은 할아버지를 치료하게 되면서 사랑에 빠졌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세 자녀를 낳았다. 그중 한 명이 나의 아버지이다. 나의 아버지는 1960년대 셰필드에서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을 중퇴했다. 아버지는 셰필드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브리스톨의 영국 학교를 중퇴하고 사우스 요크셔의 교대에 입학했다.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기 때 버려진 어머니는 대본에서 농장을 하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았던 서섹스와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런 두 사람이 1969년 어느 날 셰필드에 있는 퀸즈 헤드 술집에서 처음 마주친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의 시작이 그러하듯 참으로 굉장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든 우연 속에서 시작됐다. 불확실성 속에서 태어난 존재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을 뚫고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당신은 이 순간 존재한다. 네, 이렇게 매트 헤이그 작가의 위로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는 동안 공감한 문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위로에서 탈출하는 방법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에 감사하자. 막다른 길은 미로를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몇 번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어느 길이 맞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다가 맞는 방법을 찾게 되고 맞는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다 보면 결국 익숙한 일이 됩니다. 이것을 미로에 비유해서 해석한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배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전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보단 성공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로 바뀌게 되어서 도전에 자신감이 생길 것 같네요. 아직도 좋은 구절이 많이 남아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이상 책 읽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